네, 안녕하십니까. HMP 특허의 한상수 변리사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분들 만나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4개 과목으로 진행이 될 텐데, 저는 그 맨 앞에서 지식재산권이 뭔지, 그리고 왜 특허가 이렇게 중요해졌는지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지식재산권 전반에 걸쳐서 좀 뎁스 있는 이해를 하시기 위한 그런 기초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여기 제 연락처가 다 적혀져 있으니까 이 연락처로 문의사항 주시면 언제든지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저희 이제 지식 기반 경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조금 된 얘기죠. 한 20년 전 이때 특허 분쟁들이 이제 많이 생기면서 왜 특허가 중요해졌을까? 특허는 왜 등장했을까? 근데 최초의 특허는 뭐 영국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뭐 이태리의 피렌체에 보면 그 두오모 성당이 있는데 그때 그 브루넬리스키가 한 게 실질적으로는 최초의 이제 특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전부터 이제 발명에 대해서 발명한 사람을 여러 가지 이제 권리로 보호해 주려는 시도들이 있었는데 시도일 뿐이고 사실은 뭐 그걸 가지고 이제 행사하거나 이런 거 굉장히 어려웠는데 사실은 특허는 한 1960년대, 50년대 이제 갑자기 막 증가하면서 중요해졌죠. 그 이유는 기술을 먼저 개발한 사람들이 오히려 값싼 노동력이나 인력을 이용해서 싸게 유사한 제품들을 만드는 그런 후발 국가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 값싼 제품을 유사한 퀄리티로 이제 사실은 이제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사실은 많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지식 기반 경제가 어떤 사업적인 툴 그리고 국가적인 측면에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에는 통신뿐만이 아니라 뭐 의료기기라든지 이제 여러 분야에서 표준 특허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지식 기반 경제가 최초로 등장했을 때 사실은 목표로 했던 것들이 표준 특허라는 이름으로 지금 하나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표준을 가지고 있으면 그 표준에 해당하는 그 제품을 생산하거나 실시하는 그런 모든 실시자들은 사실은 로얄티라는 거를 내잖아요. 그래서 모든 실시자들에게 로얄티를 받기 위한 굉장히 강력한 그런 권리가 있는 특허를 이제 표준 특허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표준 특허를 보게 되면 실제로 표준 특허라고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이제 다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 이미 그 기술에 대해서 특허를 확보하고 있는 그 여러 기업이나 국가들이 표준화 기구에 이제 모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술을 표준으로 채택시키기 위한 활동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표준화 기구에서 표준이 되면 이제 그 특허가 표준 특허가 되고 그 뒤에 실시하는 이제 모든 실시자들이 다 표준 특허를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이나 국가, 뭐 기업이 되겠죠. 기업에 이제 로얄티를 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표준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허는 이제 특허가 생성될 때부터 표준 특허가 아니라 그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업체나 뭐 기업들이 표준화 기구에서 자기 기술을 표준으로 만들었을 때 비로소 이제 표준 특허가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표준 특허를 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개념을. 그리고 최근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뭐 AI나 요즘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 분야들이 이제 대두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후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이제 후발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한 툴로 많이 쓰이고 있죠. 예, 그리고
제가 이 강의를 다 끝나고 이제 질문하시지 마시고 그 중간중간 언제든지 뭐 내용이나 궁금하신 것들을 질문을 주시면 대답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손을 들어주시면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식재산권을 보게 되면 굉장히 고전적으로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신지식재산권에는 뭐 반도체 회로를 설계한다든지 아니면 뭐 AI 관련해 가지고 뭐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신지식재산권에 들어가게 되고요. 예전에는 사실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의 일종으로 봤었습니다. 근데 지금 워낙에 다양한 뭐 그런 소프트웨어나 뭐 AI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신지식재산권의 영역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재산권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주로 많이 얘기하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저작권이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작권은 이 권리가 형성되는 게 특허처럼 따로 등록이 돼서 어떤 권리를 부여받아야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저작권은 내가 그 노래를 작곡한 그 시점, 내가 소설을 쓴다. 그러면 소설을 집필한 그 시점에 저작권은 발생이 됩니다. 그 사람한테는 저작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이 사실은 뭐 따라서 했는지 모방을 해서 했는지도 다 기준이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기준도 사실은 뭐 음악이면 작곡이면 뭐 8마디가 뭐 어느 정도 음표 그 레인지 안에 들어가면 이제 8마디 기준으로 뭐 저작권의 영역에 들어가는 걸로 본다.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산업재산권에 대해서 이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산업재산권은 아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자동차를 예로 들면 뭐 엔진이나 뭐 트랜스미션이나 뭐 브레이크나 이런 기술들은 굉장히 고도한 거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특허로 봅니다. 그 특허는 출원한 시점부터 20년까지 권리를 갖게 됩니다. 독점 배타입니다. 나만 사용할 수 있고 딴 사람은 사용 못하고 사용 못하게도 할 수 있고 사용하면 이제 손해배상 뭐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그 비슷한 게 이제 실용신안이 있는데 실용신안은 사실은 권리의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똑같습니다.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은 똑같은 수준의 권리를 부여받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실용신안은 이제 그 법 규정에 보면 특허는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는 것이 있어요. 정의 규정이. 그래서 특허는 고도한 거, 고도한 게 아닌 건 실용신안. 차에서 무슨 뭐 컵홀더라든지 뭐 백밀러라든지 그런 형태에 관련된 것 그런 것들은 이제 실용신안으로 나오고 실용신안은 한 10년 정도 보호를 받습니다. 그 디자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디자인을 6도로 출원을 해서 이제 디자인권을 부여받는데 이 디자인권이 사실은 굉장히 좀 특허권과 상충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타이어, 자동차 타이어다. 그러면 타이어에 그 트레드 무늬가 있잖아요. 마찰하고 뭐 이런 것들하고 다 관련이 있는데 그 트레드 무늬가 그 무늬에 권리를 주면 이제 디자인이 되는 거고 그 무늬에 의해서 나오는 어떤 특정한 그 효과에 초점을 두고 권리를 받으면 이제 특허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허권도 받을 수 있고 디자인권 두 개 다 받으실 수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보통 이제 하나를 의뢰하시는데. 그리고 디자인권은 예전에는 그 디자인 그 하나에 딱 붙어가지고 권리가 생성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다르게 한다든지 하면 사실은 그 권리에서 벗어난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디자인권을 좀 넓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상표는 뭐 많잖아요. 제네시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소나타. 근데 상표는 10년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상표도 있고 이제 서비스표도 있는데 서비스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 삼성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그 서비스를 업자에 대한 그런 구별 식별할 수 있는 표장이기 때문에 서비스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보면 현대, 기아, 삼성은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리고 뭐 외국 기업들은 막 100년씩 막 하고 그러는데 이 상표권은 한번 등록하면 10년의 기한 동안은 그 등록된 권리를 부여받고요. 10년이 지났을 때 한 번 더 갱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계속 갱신을 통해서 상표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고요. 이제 특허는 실제로 이제 이전에 했던 다른 사람들이 한 발명을 보고 쉽게 이게 발명할 수 있는 거냐,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거냐,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기준으로 보는데 상표는 사실 되게 재밌습니다. 명확하지가 않고 예를 들면 뭐 한라봉하고 뭐 다른 뭐 천혜봉 뭐 이런 게 천혜향 뭐 이런 게 있을 때 사실은 귤 이름을 가지고도 상표 분쟁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천혜향을 보면서 그 한라봉을 떠올릴 수 있으면 사실은 그거는 새로운 상표로서 등록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표의 취지는 이 상표가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그 상표를 사용한 어떤 제품이나 그 실시자의 소비자로부터 얻은 신뢰를 보호해 주겠다라는 취지고요. 그래서 이 제품이 그 신뢰를 가지고 있는 그 이전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구별이 돼야 상표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그 기준으로 좀 따지고 있고요. 약간 모호하긴 한데 일단 기준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없으신가요?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아무 때나 해주세요. 그럼 이제 전체 지식재산권에서 산업재산권을 봤으니까 그 중에서도 특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좀 쉽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특허라는 게 굉장히 드라이합니다. 사실은 이 주제가. 최대한 쉽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허를 이제 한자로 보면 특별히 허여한다, 특별히 수여한다, 특별히 뭔가를 주는 거죠. 근데 무엇을 주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리를 주는 거죠. 나만 사용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은 사용 못하는 거, 그게 이제 무엇을에 해당되고요. 누구에게는 발명을 한 사람, 발명자에게 줍니다. 이게 되게 굉장히 당연하죠? 당연히 발명했으니까 특허권 주지. 되게 당연해 보이는데 누구를 발명자로 볼 거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복잡한 사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 발명자가 여러 명 있는데 어떤 사람은 돈만 댔다. 어떤 사람은 자기 연구 장비와 연구 그 실험 데이터를 제공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까지 공동 발명자로 볼 거냐, 말 거냐, 뭐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복잡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권리자 발명이라는 것들이 종종 이슈가 되고요. 그럼 왜 그러냐? 왜 이렇게 특별히 어떤 권리를 수여할까요? 왜? 이건 나라에서 주는 권리인데 이걸 왜 줄까요? 결국은 특허권을 줘서 발명자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발명자들은 발명을 더 많이 하고 특허권을 받으려고 하겠죠. 그런 이익을 줘야. 이제 발명자 측면에서는 그런 게 있는 거고, 일반 대중 측면에서는 특허권을 받기 위해서는 발명을 공개해야 돼요. 그 코카콜라 뭐 얘기 많이 하잖아요. 코카콜라는 노하우지 특허를 가지고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코카콜라는 되게 오래된 회사인데 그 배합 비율이나 이런 게 특허가 됐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년만 특허권 효력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누구나 코카콜라를 다 생산할 수 있었겠죠. 예. 근데 이 특허권의 취지는 누구나 다 생산할 수 있게 하라는 취지예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발명들이 공개돼서 20년 동안 권리를 가져가고 그 발명을 보고 그 뒤에 더 개선된 발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일반 대중들도 그걸 보고 후속 발명을 이제 촉진시키기 위한 거고 결국은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나온 제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주냐? 출원을 해서 다들 많이 해보셨을 텐데 출원해서 이전과 뭐 진보성이 있다 없다 이걸 다퉈서 결국은 나라에서 이제 권리를 주게 되죠. 네. 그럼 요게 이제 특허의 가장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그러면 절차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는 이 절차 얘기를 잘 이렇게 들어보시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절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양 차원에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특허 출원을 하셨을 때 내 대리인이 변리사가 여기서 뭘 보내왔네. 그러면 그 보내온 게 뭔지, 이거 지금 뭘 보냈구나. 네, 그런 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먼저 이제 출원인은 발명자예요, 결국. 그래서 발명자가 발명을 해서 이제 출원을 하게 되면 뭐 이 발명 명세서, 출원 명세서를 잘 써가지고 이제 출원을 하게 되죠. 대리인을 이제 고용하셔가지고. 그러면 보통 1년 6개월에 공개가 됩니다. 근데 지금 거절이유 통지를 요때 이제 날라올 수도 있는데 보통은 한 1년 6개월 지나서 거절이유 통지가 되게 되고요. 이 거절이유 통지라는 거를 받으셨을 때 굉장히 이제 뭐 당황하시면서 아니 이게 된다고 그랬는데 왜 거절된 거예요? 라면서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말 그대로 거절 이유를 통지하는 겁니다. 특허청에서. 너는 이런저런 거절 이유가 있으니까 이 거절 이유를 어떻게 치유해서 갖고 올 건지 나한테 갖고 와라고 통지하는 겁니다. 거절이 됐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거절 이유를 통지하게 되면 이제 대리인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거는 심사관이 한 걸 보니까 실제로 이전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삭제하고 또 수정할 건 수정하는 이제 보정서를 제출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보정서에 대한 설명을 의견서로 이제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거절 이유가 치유가 되면 이제 등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거절 이유가 그래도 남아있다라고 심사관이 판단을 하면 이제 거절이 됩니다. 거절되면 할 수 있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재심사 청구가 있고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엔 이것만 있었는데 이 거절 결정에 대해서 심판원에서 이 거절 결정 잘못됐다. 난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이제 불복 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고 그 같은 기간 동안에 알았어. 그래서 완전 삭제할게라고 해서 이제 재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재심사를 청구하게 되면 똑같이 거절 이유를 통지해서 보정서, 의견서를 가지고 이제 거절인지, 그래도 거절인지, 그럼 요 단계에서 이제 등록이 되는지 그거를 알 수 있고요. 등록되는 시점은 등록료를 납부하는 시점입니다. 근데 앞에 이제 그래도 재심사를 청구를 했는데도 이제 거절이 되면 이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거절 결정 불복 심판. 그래서 보통은 이제 모든 어떤 그 법리적인 판단을 3번 받아볼 수 있게 돼 있어요. 3심제. 지방법원, 중앙법원, 대법원 뭐 이런 식으로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특허는 3심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2심제인데 실제로 요 이제 심판에서 받는 요 심결을 사실은 법원에서 하지 않고 특허청에 있는 심판원인 행정청에서 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뭐 판단을 더 받아보는 건데 사실은 형식적으로는 이제 2심제입니다. 특허법원하고 대법원을 가기 때문에. 하지만 심판원까지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이제 3심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절 결정 불복 심판하면 똑같이 이제 보정서 의견서 내고 판단해달라고 해요. 그러면 심판원에서 이전에 했던 거절 결정에 대한 취소 심결을 내리면 이제 등록이 되는 거고요. 이전 걸 취소한 거니까. 근데 원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심결이 되면 이게 거절된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허법원으로 또 갈 수 있고, 특허법원에서도 인용 판결을 하면 이제 등록이 되고, 기각 판결을 하면 마찬가지로 거절이 되고요. 이제 대법원에까지 이제 올라가서 할 수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어떤 다른 법리적인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특허법원이 절차상, 그리고 특허법원에서 그러니까 특허법원 심판원은 새로 막 자료를 찾아요. 근데 대법원은 찾지 않습니다. 특허법원에서 제대로 판단을 했는지 특허법원의 행위에 대해서만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판결 나게 되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끝이고요, 거의. 뭐 재심이나 이런 게 있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일단은 특허 절차가 이렇다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특허의 목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특허에 대해서 왜, 누가, 어떻게, 무엇을 그거 말씀드릴 때. 한번 읽어보면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이용을 도모해서 기술의 발전을 촉진해서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다. 아까 다 드린 말씀입니다. 발명을 보호 장려하는 거는 발명자죠, 발명자. 그리고 그 이용을 도모하는 거는 그 발명이 공개된 걸 보고 그 뒤에 개량 발명을 계속 하라는 의미고요. 그러면 결국 계속해서 기술 발전을 발명자도 또 발명자가 아닌 사람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이제 촉진해서 최종적으로는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게 한다. 요걸 목적으로 합니다. 예. 그리고 요 2번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법에도 발명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특허법 2조에 이제 2조 1호에 발명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발명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이게 이제 발명의 정의 규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허는 발명에 대해서 보호해주는 권리고, 실용신화는 고안이라고 해요. 고안에 대해서 이제 보호해주는 그런 권리인데, 이제 발명을 정의하니까 이 정의에 안 맞는 엄청난 새로운 발명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니까 사실은 발명을 정의하지 않고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발명이 뭔지 정의를 안 해요. 그러면 그 뒤에 어떤 기술이 개발되든지 특허법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포섭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발명을 정의하고 있어서 사실은 발명이 이렇게 딱 정의가 돼 있는데, 요 뒤에서 이제 발명 말씀드릴 텐데, 발명의 정의 규정에 안 맞는 것들이 있거든요. 계속 예외적인 조항을 계속 법에다가 끼워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법이 점점 이제 길어지죠. 예외적으로 뭐는 한다. 예외적으로 뭐는 한다. 근데 이게 되게 보면 굉장히 이제 당연한 얘기 같잖아요. 근데 법은 아무튼 법 규정은 뭐 한 구절이라도 괜히 나온 건 없습니다. 일단은 자연 법칙을 이용해야 되고요. 발명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뭔가를 발명했는데 이게 특허법의 그 보호 객체인 발명인지 아닌지, 특허를 낼 수 있는지는 요거 가지고 일단 판단을 먼저 해볼 수 있어요. 자연 법칙을 이용해야 돼요. 제가 무슨 뭐 연력학 법칙을 발견이 아니라 연력학 법칙을 계산으로 해가지고 발견해서 퍼블리시를 했어요. 막 엄청난 논문들에. 그러면 이건 특허가 발명일까요, 아닐까요? 특허법상에서 얘기하는. 그 발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연 법칙을 일단 이용해야 돼요. 자연 법칙 자체는 발명이 안 돼요. 그 뉴턴이 뭐 만유인력의 법칙 이런 거는 특허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런 특허는 없어요. 법칙에 대한 어떤 프린시펄에 대한 특허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 법칙을 이제 이용해야 되고요. 그래서 연력학 법칙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뭐 엔진, 뭐 변속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명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기술적 사상이라는 것도 기술이 아니라 기술적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요 리모컨을 특허를 받았다. 그러면 요 리모컨 자체가 특허가 아니라 이 리모컨이 심볼릭하게 제공되지만 이것보다 훨씬 넓은, 요걸 다 포함하는 훨씬 넓은 사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허에서 보면 항상 다툼이 많이 있잖아요. 그 다툼이 일어나는 많은 이유는 이 기술적 사상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특허 원부라고 보면은 특허의 각종 권리를 막 기재하게 돼 있거든요. 누구한테 내가 실시권을 주면 실시권자들 막 이렇게 기록되고, 그게 뭐 전용인지 통상인지 뭐 이렇게 막 돼 있는데, 그게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이랑 사실은 똑같아요. 여기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월세 사는 사람이 있는지 뭐.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은 이렇게 명확하잖아요. 담이 있고 뭐 제곱미터, 여기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누구의 거야 라는 게 명확한데, 특허는 사실은 이 기술적 사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무채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담벼락이 네 담벼락인지 내 담벼락인지, 내 담벼락 안에 네 담벼락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이제 확인을 받고, 야 그러면 네 담벼락이 내 담벼락 안에 있으니까 이 정도의 사용권은 내 라는 이렇게 다툼이 많이 있는 겁니다. 예. 특허적으로만 봤을 때도 뭐 사업적인 이유가 더 크겠지만요. 그리고 창작이어야 되고요. 이 창작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또 창작이라는 것도 발견된 거 있잖아요. 그냥 내가 뭐를 발견했는데 뭐 새로운 원소를 발견했어요. 퀴리 부인 이런 사람들 특허를 못 내요. 왜냐하면 창작이 아니니까, 발견이니까.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특허청에서 좀 심사를 했었는데, 제가 심사하는 것 중에 그런 게 한번 들어온 적이 있어요. 불을 끄는 소화제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 소화기에 들어가는 소화제인데, 찾아보니까 그 조성이나 모든 물질이 아주 동일한 게 있어요. 그 전에 나간 거랑. 근데 그 전에는 헤어 무스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때 옛날이라 이제 헤어 무스 한참 많이 쓸 때인데, 헤어 무스인데 그걸 소화기에 불 끄는 데다 적용할 때 너무 잘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허를 줬습니다. 그 이제 용도 발명이라고 해서 새로운 용도를 발견하는데 어떤 더 심화된 어떤 뭐 노력이나 뭐 스터디가 들어갔다면 발명으로 줄 수 있다라는 규정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명을 정의하기 때문에 자꾸 이 발명 규정에 안 맞는 그런 예외 조항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창작이라는 건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고도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안하고 구별하기 위한 그런 개념이고요. 그러면 이제 발명의 정의를 아셨으니까 이제 내가 뭔가를 뭐 했다.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발명인가 아닌가는 이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외적인 발명들이 있어요. 동식물 발명,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앞에 정의 규정을 보시면 프로그램은 자연 법칙을 이용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인간끼리 약속된 기계어인데 프로그램 발명 인정을 해줍니다. 그럼 프로그램 너무 많이 개발이 되는데 이 프로그램 누구나 다 똑같이 따라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산업 발전에 이바지가 안 되잖아요. 목적에.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을 인정을 합니다. 전자상거래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이제 옥션의 역경매라든지 이런 것들 전자상거래 발명으로 많이 나왔고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 법칙을 이용하지 않잖아요. 역경매. 그 용도 발명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소화제, 그런 것들이 용도 발명이고요. 용도 발명은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 새로운 용도로 이용하는데 창작적인 요소가 존재하면, 그러니까 돈도 많이 쓰고, 저 창작적 요소라는 건 돈도 많이 쓰고 공부도 많이 하고 실험도 많이 하고 했으면 이제 용도 발명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 동식물 발명이 있는데요. 원래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생명에 대해서 이제
함부로 막 복제하고 그 복제하는 거에 대한 특허권을 주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특허에서는 사람 빼고는 다 가능하게 봅니다. 동물, 식물 다 가능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술 행위, 어떤 치료를 한다, 수술하는 방법이다. 이런 것들은 특허가 안 됩니다. 조그만 개인 병원에서 어떤 의사분이 이제 발명을 하셨는데 거기가 하루가 아니라 뭐 한 달에 뭐 수술을 뭐 한 5명밖에 안 해요. 근데 그 사람이 특허를 갖고 있어요. 엄청나게 이제 효과가 좋은 수술 방법인데 그러면 다른 대형 병원이나 이렇게 환자가 많은 데는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5명밖에 그 혜택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술 행위나 이런 것들은 전혀 특허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윤리적인 측면에서. 이게 실제로 옛날에 이제 황우석 박 교수님이 내신 뭐 특허였는데 나중에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 도면이 이렇게 붙어서 와요, 진짜로. 저 유전자 복제해가지고 네, 송아지를 이렇게 했어요. 얼룩송아지, 뭐 황송아지, 뭐 이렇게 키웠더니 소가 됐어요. 뭐 이런 것들이 진짜 도면으로 붙어서 와요. 실제로 잘 살아있다, 뭐 이런 것들. 재밌습니다, 보면.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발명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발명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발명이 되는 게 있어요. 특허가 되는 게 있어요.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버섯을 포함하는 냉면이 있어요. 이게 누가 특허를 냈어요. 버섯을 포함하는 냉면을 먹었더니 혈압이 엄청 낮아져. 끝내줘. 몸에 엄청 좋아. 이걸 누가 특허를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버섯 중에 느타리 버섯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그 냉면을 내고 싶어요. 이 특허가 될까요? 안 될까요? 기본적으로. 특허가 안 되죠. 아니 버섯에서 느타리 버섯은 버섯의 종류인데 특허가 당연히 안 돼야 되잖아요. 근데 특허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킵니다. 특허가 원래 안 돼야 되는데 될 수도 있어요. 버섯 안에 느타리 버섯이 포함되는데 이 버섯은 고혈압에 좋은데 느타리 버섯은 뭐 무좀에 좋아요. 예를 들어서 먹기만 하면 무좀 다 나요. 에? 그렇다. 그러면 이건 효능이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선택 발명이라고 해서 특허의 대상으로 봐줍니다. 그 선발명 버섯에서는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그런 뭐 효능을 이 느타리 버섯을 했을 때 딱 다른 효능이 나오면 그거는 특허의 대상이 돼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요 느타리 버섯하고 버섯을 예를 들면 금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금속으로 만든 그렇게 이제 선행 특허가 있는데 거기서는 뭐 전기 전도성 막 이런 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구리를 포함하는 구리는 금속 안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전기전도성이 아니라 내가 얘기하는 거는 전기전도성과는 완전히 상관없는 뭐 탄성이라든지 뭐 기계적인 마모라든지 터프니스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면 이건 특허가 된다는 얘기예요. 같은 제품을 쓰더라도, 같은 제품을 청구하더라도 이질적인 효과를 가지고 그 중에서 선택해서 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좀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 소개를 드렸고요. 수치 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이 앞에 봤더니 그럼 제가 느타리 버섯을 한 10%에서 한 70%까지 했더니 무좀이 다 났다. 이거를 이제 특허를 받았잖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이 느타리 버섯을 30%에서 40% 넣으면 무좀이 아니라 뭐가 있을까요? 혈당? 당을 낮춘다든지, 예? 중성지방이 낮아진다든지 그런 이질적인 효과를 또 있다는 거를 누가 알아냈어요. 연구를 해가지고. 근데 그게 딱 30%에서 40%까지만 일어나야 돼요.
뭐 그렇다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특허가 된다. 포함이 되지만. 근데 넓게 보면 사실은 선택 발명하고 수치 한정 발명은 좀 개념이 굉장히 유사한 개념입니다. 수치가 선특허에 포함이 되더라도 선발명이 청구하고 있는 그 수치 범위에 포함이 되더라도 이질적인 효과가 있으면 특허가 될 수 있다. 근데 뭐 전기 전도성인데 뭐 저항이라든지 무슨 열 전도도 좀 뭐 관계가 있으니까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고요. 완전히 다른 그런 이질적인 효과가 있으면 특허의 대상이 됩니다. 수치 한정 발명이고 비행 발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옥션의 역경매 방식이 아주 대표적이에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사람들을 이제 매칭시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고, 근데 어떤 뭐 사람의 행위가 들어가면 안 돼요, 특허에는. 무슨 사람이 뭐를 잘라가지고 중간에 붙인다든지 뭐를 누른다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 특허는 안 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없어야 되고요. 여기 직무 발명은 이거 한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무 발명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직무 발명은 사실은 특허법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요. 발명진흥법이라고 이제 하위법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법인데, 직무 발명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종업원의 직무에 관한 발명이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 행위가 종업원의 과거 또는 현재 직무에 속할 때, 그때 이제 직무 발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직무 발명이 되면 제가 실제로 발명을 했어도 회사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권리를. 좀 억울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고용계약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잘 유심히 안 읽어보셨겠지만 대부분 써 있고, 그러면 법적으로 이거는 너무 일방적이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보상해주는 권리가 있어요. 발명자는 보상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무슨 이제 삼성전자 천지인이나 뭐 이렇게 연구개발 하시던 분하고 다툼이 있는, 퇴직하고 나서 다툼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건 대부분이 그 사업이 잘 돼가지고 뭐 매출이 몇천억 났는데 나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잘 못 받았어. 그 특허가 내 거라는 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난 그 보상을 제대로 못 받았어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그걸 크게 인정하면 이제 몇백억, 천지인 같은 경우는 뭐 300억 뭐 이렇게 받으셨죠. 그런 거고요. 일단은 직무 발명은 그래서 중요하고요. 그래서 직무 발명에 속하지 않으면 내 발명이에요. 직무 발명이라고 알고 출원인을 그렇게 나갔어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발명자가 권리를 받아야 되잖아요, 특허권을. 근데 다른 발명자가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무권리자가 지금 특허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한테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시. 그래서 직무 발명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직무 발명에 해당 안 되면 내 거, 직무 발명에 해당되면 일단 회사 거, 나는 보상받을 권리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종업원의 직무에 관한 발명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경리과 직원이 핸드폰 회사에 다녀요. 근데 경리과 직원이 재직 중에 안테나 기술을 개발했어요. 이 분이 굉장히 수학적으로 훌륭하신 분이라 안테나 기술을 개발했다. 그럼 여기서 한번 판단해 보는 거죠.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나요? 속하죠. 핸드폰 회사를 다니잖아요, 이분은. 여긴 속해요, 업무 범위에. 종업원의 과거 또는 종업원의 직무에 속하나요? 직무에는 안 속하죠. 그 수희 아저씨가 무슨 엄청난 엔진을 개발했다든지 이런 거는 다 자유 발명인 거예요, 사실. 직무랑 없기 때문에. 근데 갑이 이전에 연구부서에 근무를 했었어요. 경리과에 가기 전에. 경리과 직원이 퇴사해가지고 회사에서 급하다고 그래서 갔어요. 원래는 안테나 엄청 개발하던 사람인데. 그러면 종업원의 과거 또는 현재의 직무라고 돼 있거든요. 과거 직무에 속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직무 발명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직무 발명이 아니고 자유 발명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직무 발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갑이 퇴사하고 B사에 취업하고 안테나 발명을 추론했어요. 그러니까 퇴사하고 뭐 추론하고 막 이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A 회사에서 B 회사로 갔어요. 내가 지금 이 회사에서 안테나 기술을 엄청 개발하다가
이제 여기 케이스 3은 격리과 직원이 아니고 그냥 연구개발 R&D 하던 사람이에요. 내가 원래 안테나 개발하던 사람인데 SK에 있다가 LG U+에 가서 그걸 개발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런 일을 엄청 많습니다. 맨날 막 회사마다 엄청 물어보세요. 우리 기술을 가지고 저기서 출원을 했어요. 막 나요. 근데 사실은 거기서부터는 특허법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바뀌어요. 대상이 부정 경쟁 방지하고 비밀 유출 금지 뭐고 부경방법의 이제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제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래서 B 회사에 취업해서 출원을 하면 이 발명이 언제 완성됐는지가 이제 키예요. A 회사에 재직할 때 완성된 발명이면 A 회사가 이거 자체는 직무 발명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어요. 그냥 직무 발명이에요, 이거는. 근데 그 직무 발명에 그 출원이 권리자가 누가 될 거냐? A 회사에서 발명을 완성했으면 A사가 되는 거고 출원인이 B사에서 요 발명을 완성했으면 요 B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사람이 이동해가지고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는 거는 사실은 제어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라 가능하면 모든 걸 특허로 빨리 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이 직무 발명은 본인이 인지하지 않으셔도 자유 발명인데 직무 발명으로 된 것도 있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구별하시면 좋고요. 다음은 어떤 게 특허가 되는지 좀 그냥 요건을 보겠습니다. 아니 너무 당연해 보여요 다. 주체적으로는 정당 권리자여야 돼요. 아까처럼 그런 직무 발명이 아닌데 회사가 이제 직무 발명처럼 출원이 됐다든지 그럼 다 무권리자예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이 사실 다양한 케이스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정당 권리자여야 되고요. 공동으로 발명하면 반드시 공동 출원해야 됩니다. 외국인은 원래 안 돼요. 우리나라에 출원 안 되는데 출원 엄청 많이 하잖아요. 원래는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니네 나라에 우리나라 사람이 출원할 수 있게 해주면 우리나라도 니네 나라에 사람이 출원할 수 있게 해줄게. 이런 상호주의로 다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인정이 안 되는 데도 있겠죠. 그리고 아프리카 무슨 뭐 이런 나라들은 외국인은 아프리카 사람 못 낼 거예요. 몇몇 국가는. 그리고 객체적 요건 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의료 행위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의료 기기는 얼마든지 특허가 됩니다. 그리고 공소 양속 무슨 뭐 마약을 넣는데 더 흡수가 잘 되게 한다든지 뭐 화토를 치는데 뭐 더 화토 감이 좋다든지 담요에 딱딱 달라붙는다든지 뭐 이런 거는 특허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조금 사실은 애매한 게 있는데 저희 과에 그 성인용품 기구도 특허가 엄청 많아요. 외국에. 그래서 외국에서 그 성인용품에 대한 특허가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아까 그 송아지 이거 보셨잖아요, 도면이. 그 도면 굉장히 정말로 적나라한 도면들 넣어서 성인용품 기구가 엄청 많이 들어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 거절해요. 그게 다 공소양속에 위반된다고 다 거절하거든요. 그래서 특허청으로 항의가 엄청 많이 와요. 외국에는 다 돼요. 우리나라만 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 좀 특이한 거고요. 그리고 청구항의 기재 형식이나 그리고 발명을 이제 심사관은 실질적으로 하나를 특허를 심사를 하면 점수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 달에 채워야 되는 점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한 달에 한 30건 정도를 해야 된다. 근데 지금 발명이 무슨 뭐 물건부터 방법부터 해가지고 온갖 뭐 보관 방법, 뭐 처리 방법, 제조 방법, 뭐 온갖 거를 한 100군을 넣어서 가지고 왔어요. 발명이 상관도 없는 거를 그냥 막 100개를 넣었어요. 이자동차에서. 그러면 그거 하나 심사하려면 심사관은 너무 힘들잖아요. 자기 실적도 못 채우고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특허청 입장에서도 특허청에 이제 관람료라는 돈을 내는데
100개 받을 수 있는 거를 1개밖에 못 받잖아요, 관람료도. 이제 그런 이제 실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심사 적체를 막기 위해서 일단은 하나로 인정할 수 있는 그 발명만 내야 돼요. 발명이 여러 개 들어오면 다 쪼개내라고, 쪼개시라고 그렇게 거절료가 통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특허권의 효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아실 텐데요. 아까 설정 등록은 이제 돈 내는 겁니다. 설정 등록료를 납부할 때 이제 특허권은 발생이 됩니다. 근데 특허권의 효력 기간을 보면 설정 등록일로부터 출원일로 20년 되는 날까지예요. 그 출원일을 기산점으로 해서 내가 2000년 1월 1일에 냈으면 2020년 12월 31일까지겠죠. 그러면 근데 특허 받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2022년 1월 1일에 등록됐어요. 그러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2021년은 출원만 했지 등록은 안 된 심사 과정인데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거 좀 비잖아요. 그럼 그때는 약간 등록받기 전이니까 엄청 저거 따라해 하면서 막 따라해서 팔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가 있죠. 근데 이게 별건 아닙니다. 출원 후 설정 등록 전까지는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걸 부여를 해줘요. 근데 그게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는 되는데 그 권리를 행사하는 거는 설정 등록일 다음에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전 범위를 출원한 다음부터 전 범위를 다 보호해 준다. 네. 그런 말씀이고요. 이해가 다 되시죠?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인데 특허법상의 이제 실시는 그러니까 이제 침해나 이런 거를 따질 때는 내 특허를 실시했어? 라는 거를 기준으로 보게 되는데 그러면 쟤는 내 거를 실시한 거야 안 한 거야 이런 게 조금 또 헷갈릴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건 발명이나 뭐 방법 발명이거나 물건 발명을 예로 설명드리면 생산하는 거, 내 특허 제품을 생산하면 그건 당연히 침해가 되겠죠. 실시했다고 보고요. 사용하는 거, 내 특허 발명을 내 거를 사서 사용하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근데 내 게 아니라 다른 침해품, 복제품을 사용하는 거는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이제 침해 때 설명드리겠지만 침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실시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용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뭐 LG 세탁기를 어디 저기 중국에서 똑같은 거를 복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세탁을 해요. 그러면 그거는 실시로 봐서 침해가 됩니다. 그리고 양도해도 안 돼요. 저건 무상양도든지 뭐 이런 거 상관이 없어요. 너 가져가서 좀 써. 이것도 안 되고 대여도 안 되고 수입도 안 됩니다. 그래서 특허 요 실시 규정을 보면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그리고 청약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한 5개, 6개의 침해 행위가 같이 이제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게 넓게 봐주고 있는 거죠, 특허권을. 근데 우리가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아까 이제 사용하는 것도 실시라고 했는데 그럼 특허법을 적법하게 구매한 다음에 제3자에게 양도해서 제3자가 판매 대여 하고 있어요. 근데 LG 제품을 샀어요. 근데 LG 제품 내가 샀다가 당근마켓으로 팔았어요, 누구한테.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하잖아요. 이거는 침해가 아니죠. LG 제품 샀는데. 근데 아까 보면 사용 양도 딴 사람이 하면은 무조건 실시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법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게 이제 소모 이론입니다. 적법한 특허 제품을 샀을 때는 내가 사는 순간에 거기 특허는 없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특허가 소멸됐다라고 봅니다. 그런 거고요. 그럼 이제 침해에 대해서만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특허권자는 특허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답니다, 다. 침해 엄청나게 많은 이슈들을 가지고 분쟁이 많은데 이게 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침해 성립 요건은 특허 권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무권리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허 권자여야 되고, 특허 발명 이것 때문에 많이 싸웁니다. 이게 진짜 특허 발명, 내 발명에 특허 발명에 속하는 거야, 안 속하는 거야? 요걸 이제 따지는 거예요. 업으로서 실시해야 됩니다. 무슨 오토바이 할리 오토바이를 제가 똑같이 따라서 만들었어요. 그 할리 데이비슨에서 나온 특허를 가지고. 근데 그거를 내가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다가 전시용으로 그냥 놔뒀어요. 우리 마루에다가, 거실에다가. 특허가 침해가 아니에요. 그냥 나 개인적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탁기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우리 집에서 내가 내 세탁물만 세탁하고 있어요. 그것도 침해가 아닙니다. 예. 업으로서 실시해야 됩니다. 그 실시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독점합니다. 독점권이라는 거를 법에서 명시하고 있고요. 사실 이거를 듣고 가시면은 그냥 다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침해에 대해서 누가 이제 또 뒤에서 이제 말씀을 하실 텐데, 제가 간단하게만 먼저 설명드리면, 침해는 이 특허 발명에 있는 거를 그대로 다 포함하고 있으면 침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다 그대로 포함하면 침해. 여기다가 D를 붙여서 실시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침해. 침해의 이름은 다르죠. 근데 이 A, B, C 플러스 D를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행 특허가 A, B, C가 있는데 내가 거기다가 D를 하나 붙였어요. 자전거를 누가 개발을 했어요. 자전거를 개발했는데 두발 자전거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앞에다 핸들을 달았어요. 그럼 저는 핸들을 개발한 거죠. 그럼 제가 다른 그 핸들 달린 자전거를 특허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 없다. 예. 좀 헷갈리시나요?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핸들에는 특허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핸들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특허는 받을 수 있어요. 대부분의 지금 특허들은 이렇게 새로운 걸 개발하는 A, B, C 뭐 이런 게 없어요. 다 이렇게 D 뭐 이런 게 달린 거예요. 기존에 있는 거예요. 개량 발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특허는 받을 수 있는데 그 특허를 실시하면 침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특허권자라는 게 요걸 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특허권자라는 게 내 그 특허 발명을 실시한다고 해서, 내 특허 기술을 실시한다라고 해서 침해가 안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비침해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 대부분의 특허 기술들이 그대로 실시하면 침해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떡하나?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나 핸들을 너무 진짜 훌륭한 걸 개발했는데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법적으로는 협상을 하라고 해요. 협의를. 근데 실시권료를 내야 됩니다. 이 A, B, C에. 그래서 원천 특허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 A만 가지고 특허를 받을 수 있으면 와, 완전 최고죠. 거기에 B가 붙든 C가 붙든 뭐 D가 붙든 뭐가 붙어도 다 내 특허권 범위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원천 특허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 D를 가지고 이제 특허를 받은 사람은 먼저 협의를 해서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나 제가 허락을 안 해줘. 나 D 개발하느라 힘들었는데 좀 허락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법원이 얘 이거 하느라 힘들었으니까 1년에 뭐 300원씩 내고 너 1년에 300원 받고 얘한테 실시하게 해줘. 라고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때의 기간이나 뭐 금액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법원이 판단해서 내립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실시를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 보장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런 D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이 원천 특허가 없는 데는. 핸들도 만들고
이렇게 뭐 알람 이런 것도 만들고 뭐 안장도 달고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DEF를. D도 내고 여기에 E 달린 것도 내고 F 내는 것도 내고 다 내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든 그걸 보면 저 자전거가 훨씬 좋네. 이거는 가게밖에 못 하는데. 근데 이 A, B, C, D를 가진 원천 특허권자도 요 D라는 거는 얘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얘가 이 A, B, C, D를 하면 얘도 침해가 돼요. 권리는 훨씬 넓지만 얘도 여기다가 핸들을 달려면 침해가 됩니다. 근데 사람들을 보니까 핸들은 어차피 달리긴 달려야 될 것 같아요. 봤을 때. 그러면 근데 마침 봤더니 얘가 핸들도 있고 안장도 있고 뭐 5만 가지를 다 해놨어요. 그러면 야 이거 그냥 너도 쓰고 나도 쓰고 다 써. 나 그냥 실시권료 안 내고 쓸 테니까 너도 여기다가 핸들도 달고 안장도 달고 다 해.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얘기하는 크로스 라이센스입니다. 예전에 인텔하고 이제 삼성하고 많은 뭐 크로스 라이센스 이런 게 있었는데 저희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뭐 후발주자로서 따라가는 개량 발명들을 많이 하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대부분 뭐 우리 뭐 50건, 60건의 특허들을 그 원천 특허권자하고 크로스 라이센스 계약을 많이 맺었었습니다. 그게 이제 크로스 라이센스고요. 그 정도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A, B, C를 가지고 요거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A, B, C가 있는데 나는 A, B만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갖고 있던 사람이 핸들까지 달린 거를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핸들을 빼버렸어요. 가기만 해요. 가기만 하는 거를 개발해가지고 팔고 있어요. 자전거를. 핸들을 빼버렸어요. 그럼 이게 침해일까요? 아닐까요? 침해가 돼야 될 것 같잖아요. 사실은 다 그대로 베낀 거랑 뭐가 다르나 똑같잖아요. 근데 침해가 안 돼요. 그게 이제 법적으로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침해가 안 되게 하는 거 좀 발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네가 이 C를 필수 구성으로 기재를 했잖아. 기재할 때. 그 네가 필수 구성이라고 했는데 필수 구성 빼고도 저런 사람이 하는데 이건 침해가 아니야. 그 이유는 네가 기재할 때 잘하라고 그랬잖아. 특허 처음에 청구범위 기재하라고 그럴 때 잘하라고 그랬는데 왜 C를 왜 넣었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청구범위에 특히 이제 1항을 굉장히 아주 컴팩트한 구성으로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침해될 때는 그게 하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진짜 뭐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럼 이거 침해가 안 돼요. 이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핸들 없이. 사람이 살지 모르겠지만. 근데 A, B, C, A, B를 가지고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권리를. 좀 헷갈리시죠? 이제부터. 받을 수 없어야죠. 당연히 이건 받을 수 없어야죠. 네. 특허는 못 받아요. 근데 침해는 아니에요. 그거 헷갈려요. 네. 요 A, B, C, D하고 A, B는 아마 요걸 보시면서 조금 나중에라도 좀 비슷한 사례가 있으실 때 생각해 보시면은 요 자전거를 떠올리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말씀드렸던 거고요. 크로스 라이센스. 크로스 라이센스 그리고 이제 침해가 되면은 엄청나게 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가. 회사가 진짜 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침해되는 것만으로 이 침해 금지 뭐 청구나 손해배상 하는 게 아니라 예방까지 할 수 있어요. 쟤 틀림없이 나 침해할 거야 라고 하면 그거 뭐 설비도 빼. 침해 지금까지 뭐 그 침해하려고 준비했던 것들 다 버려. 폐기해 라고 할 수 있어요. 공장 다 빼버려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침해 우려가 있다는 거는 뭐 이렇게 돼 있겠죠. 우리가 생산하고자 하는 것과 똑같은 거를 생산할 수 있는 뭐 이제 장비가 들어와 있고 생산 장비가 들어와 있고 그 제조가 똑같이 될 수 있는 그런 똑같은 원료들이 들어와 있고
뭐 언제까지 납품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어디 뭐 회사로 나가 있고 뭐 그래서 침해될 게 확실해 그러면 침해하기 전에도 설비나 이런 거 다 제거하고 폐기하고 뭐 이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예. 제가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한테 실시하라고 할 수 있잖아요. 허락해 줄 수 있거든요. 그건 이제 실시권이라고 그래요. 아까 부동산 등기부 등본처럼 특허 원부를 보면 전세권을 이렇게 등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전세권 설정처럼 누가 이거를 실시할 수 있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넣을 수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요 플라자 호텔에서만 오늘부터 한 내년 한 2월 2일까지만 밤에 10시에서부터 12시까지만 내가 실시권을 줄게.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자유롭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당사자들끼리 계약으로 되니까 괜찮은데 요 법정 실시권 같은 경우에는 아니 내가 실시권을 가지고 있는데 실시권자가 내가 실시권이 있는 거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어디서 경고장이 날라왔어요. 그래서 경고장 날라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딱 보면 이 출원은 뭐 2020년부터 됐는데 이 분이 이제 공장에서 실시하신 거는 한 2016년 정도 돼요. 그럼 사실은 이 특허가 나오기 전에 먼저 실시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남한테는 알리지 않고 먼저 실시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선사용에 의한 이 대표적인 이제 뭐 법정 실시권인데 선사용에 의한 통상 실시권이 법적으로 선사용했을 때 벌써 이제 부여받아 있습니다. 통상 실시권이 있어요, 그 사람은. 2016년에 했을 때 벌써 있는데 왜 특허를 안 냈어? 특허를 내야지. 특허를 안 냈잖아요. 그 특허를 냈잖아요. 그 딴 사람이. 그러면 통상 실시권은 있지만 너는 특허권자한테 돈은 내고 실시해야 돼. 그래서 돈을 내야 됩니다. 예. 하지만 실시할 수 있는 권리는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은 출원서고요. 출원서는 이제 뒤에서 자세히 또 뭐 보실 거라 제가 뭐 따로 이렇게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예, 시간이 거의 된 것 같아서 이만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